저는 올해 63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들이 어릴 적 쓰던 장난감들이 남아있고, 낡은 식탁 위에는 오래된 화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자동차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꽁보리밥을 짓고 오이 냉국을 곁들여 먹습니다. 누군가 제게 왜 그렇게 소박한 식사를 매일 하느냐 묻는다면, 그건 제가 어릴 적 가장 자주 먹던 음식이고, 무엇보다 그 시절 제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다고 느꼈던 맛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끝자락의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치면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산 너머 산이 있는 곳이었지요. 봄이면 산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장맛비에 마을길이 무너져 버리던 그런 오지였습니다. 우리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한 번 읍내에서 올라왔고, 구멍가게는 3칸짜리 흙집 한 귀퉁이에서 엿과 고무신을 파는 아주머니가 운영했지요. 겨울이면 정말 추웠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은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으면 방 안에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솜이 다 죽은 요를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셨습니다. 논도 밭도 우리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그 해의 수확 중 일부를 지주에게 바치고 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늘 얼마 안 되는 곡식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아버지는 무거운 삽과 호미를 지고 집을 나섰고, 해가 지고 나서야 땀에 절은 옷차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비록 땅은 없지만 땀은 남한테 안 진다. 남의 품삯을 거짓없이 갚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 어머니는 마을 어귀 논두렁에서 김을 매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엔 물을 길어다 아궁이에 올리고, 아이 셋을 둔 옆집 아주머니네 아기까지 업어주며 밭일을 하셨습니다.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고, 가끔은 손끝에 피가 맺힌 채로도 저녁상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이 넘어서야 어렵게 얻은 아이였지요. 당시 어머니는 30대 초반부터 불임 소문이 돌았고, 그 때문에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눈칫밥을 먹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는 마을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하늘이 내린 딸이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밤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병 없이 자라게 해달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학교에 갈 때면 도시락 대신 고구마 한 쪽이나 보리떡을 싸갔고, 우산이 없을 땐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등교하곤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새 운동화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체육복 대신 헌 양복 윗도리를 입고 체육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마다 두 분은 항상 먼저 저를 챙기셨으니까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마당이 달궈지던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마당에서 땔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언덕 너머에서
낯선 노인이 하나 걸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마치 길을 잃은 듯 덥수룩한 수염에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하도 덥고 목이 바싹 말라서 그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안으로 들어가 설탕 한 숟가락을 타서 찬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꾸벅이며 물을 연거푸 들이켰고 그제야 숨을 고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딸아이요. 아이고, 이 아이 팔자가 심상찮습니다. 노인은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찍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많은 고생을 할 팔자요. 하지만 말년에 이 아이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을 겁니다. 누가 보면 지금은 티끌 같겠지만 이 아이는 나중에 큰 별처럼 떠오를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팔자 같은 건 몰라도 우리 선이가 하루 세 끼만 배불리 먹고 살면 좋겠어. 노인은 마지막으로 제 이마를 톡 치고는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나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셨고, 어머니는 폐렴이 심해져 밭일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집에선 쌀이 떨어졌고, 교복은 작아졌지만 새로 맞출 돈이 없었습니다. 도시락도 싸갈 수 없던 날이 늘어나자 저는 조용히 선생님께 자퇴서를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는 당분간 학교보다 밥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친구들 몰래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몇 달 후,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타들어가던 바람 속에서 산불이 번졌고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불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당에 있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두 분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 치렀습니다. 하지만 빈소마저도 소박했습니다. 장복은 이웃 할머니가 입던 옷을 꿰매어 입었고 제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부모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이 돌아가고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집 안엔 연기가 빠진 흔적과 불에 탄 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을회관 한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 아이, 앞으로 어쩔꼬? 가엾기는 한데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지 않소. 서울에 먼 친척이 있다 카더라. 거기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결국 마을 이장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희야, 내 아버지 사촌 형님이 서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신다더라. 그 댁에서 너를 데려가기로 했다. 서울이요? 그 이름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먼 세상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보따리 하나에 어머니의 빚, 아버지의 연통 파이프 조각을 챙겨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잿빛이었고 버스 안은 어른들의 낯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사라지는 산과 논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아볼게요. 서울은 정말 달랐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모든 사람이 바빴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 3번을 갈아타고 먼 서울까지 올라왔을 때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곳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촌, 삼촌이 맞아줄 줄 알았던 서울행이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낯선 아주머니였습니다. 너가 그 선이니? 이장님이 얘기하더라. 우린 딸 같은 거 못 키워. 일 열심히 하면 먹여는 줄게. 그 말이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단박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건물은 낡았지만 대문엔 의원이라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의원의 사모님이었고 남편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 집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복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발 닦는 물 좀 떠와. 이거 얼른 다려. 우리 엄마는 네가 집에서 뭐 하는지도 모름? 아주머니는 아침 6시부터 저를 깨웠습니다. 물은 아직 펄펄 끓지도 않았고 눈도 덜 뜬 채로 수도꼭지를 돌려 바가지를 채웠습니다. 밥하기 전에 거실부터 쓸고 닦고 김칫국은 미리 끓여놔. 오늘 손님 온다니까. 미역 무침도 해. 잿더리도 치우고. 다 쓴 말투에 손끝은 늘 쩍쩍 갈라졌습니다. 아침을 먹는 건 늘 뒷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먹고 나서야 싱크대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 김치 2쪽과 말라붙은 밥을 삼켰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아주머니 소리가 들리면 얼른 뛰어나가야 했고 빨래는 손으로 비비며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등은 거칠어졌지만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은 없습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일이니까요. 밤이면 겨우 허락된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솜도 없는 이불을 덮고 피곤해 녹은 몸으로 잠들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 미처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 집 아주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다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얘가 미쳤나? 지금 늦잠 자? 밥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침밥 못 먹으면 다 내 탓인 줄 알아? 그날 저는 마당의 빨래줄에 걸린 옷들 사이에 숨어 울었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뜨거웠지만 참는 법부터 먼저 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저를 보고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얘는 왜 우리 집에 살아? 쟤는 학교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쟨 그냥 일하는 애야. 아픈 엄마 있는 집에서 보내준 불쌍한 애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딸도 식구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손일 뿐이라는 걸. 며칠 뒤 집안 손님이 많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점심 손님까지 받아 식사가 늦어졌고 마당에서는 어른들 몇 명이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나가다가 마당에 있는 여성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아주머니로
그 집의 지인 중 하나였습니다. 예, 너 이름이 뭐니? 선이에요. 너 혹시 학교는 안 다녀? 그만뒀어요. 이 집에서 오래 있었니? 네. 좀 됐어요. 그분은 제 손목에 굳은 살과 헝클어진 앞치마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너 다음 주에 명절 전이라 시장이 바쁜데 떡 포장 일 좀 도와볼래? 어려운 건 없고 손만 빠르면 돼.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일이 제 삶을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장 아주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일 끝나고 남은 떡을 손에 쥐어주며 말하셨습니다. 너 참 착하구나. 이런 아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지 원. 그 뒤로 명절과 시장 바쁠 때마다 불러주셨고 점점 제게 일을 더 자주 맡기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지. 우리 가게는 작지만 사람은 사람 대접해. 밥 3끼 주고 방도 하나 내줄게. 마음 있으면 이리 와서 살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 누워 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조금 따뜻한 곳에서 살아도 될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작은 보자기 하나에 속옷과 셔츠 2장을 담고 지난 몇 달간 받은 명절 떡감 몇천 원을 고이 접어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댁은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발걸음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낯선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 젖힌 아주머니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왔구나 선이야, 잘 왔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새벽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깨워 같이 떡을 찌고 포장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방 안에서 웃으며 일하다 보면 잠깐이지만 슬픔이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익숙해지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주문 정리와 계산도 맡기셨습니다. 장부 보는 법도 알려주시고 손님들 응대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 어디서 왔나 몰라. 시장 상인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작은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반찬을 한 그릇씩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주머니는 저에게 중고 분식집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분이 건강이 나빠져 내놓는 곳이었습니다. 너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증금은 내가 먼저 내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 대신 성실하게만 해. 그때 저는 2손을 모아 아주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 꼭 갚겠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작은 분식집은 김밥과 떡볶이, 잔치국수 같은 서민 음식들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도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가게 앞을 매일 쓸고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던 인근 회사 직원들이 점심으로 들르기 시작했고 이 집 국물이 끝내줘요.
라는 말이 돌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북적였고 주방 일도 서빙도 혼자 하기 어려워지자 시장 아주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내가 이 집 엄마지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라는 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단어를 아주머니가 처음 제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 해 겨울 저는 분식집을 옆 칸까지 확장했고 몇 년이 지나자 같은 시장 골목에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는 배달 중 우연히 제 가게에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직접 만든 유부초밥을 먹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맛 참 따뜻하네요. 어릴 때 어머니가 싸주던 도시락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스레 마음이 끌렸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은 빚을 지고 도망쳤고 가게 명의와 돈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저는 다시 빈손이 되었고 시장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주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내 딸이니까 그런 남자 때문에 무너지지 마.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고 저는 시장 골목에서 다시 분식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직원도 2명 늘리고 떡을 납품하는 업체와 계약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다시 장사 기반을 다져가던 어느 해 겨울,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 동네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몇 마디 안 되는 인사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게 근처에 자주 오던 그는 종종 떡볶이를 먹고 갔고 어느 날엔 컵라면을 함께 먹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조용하고 외롭더라고요. 그 말에 괜스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일 끝나고 들르면 수줍게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같이 저녁 드실래요? 따뜻한 국물과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지난 삶을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첫 번째 부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실패한 결혼을 겪은 사람이라 마음이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먹는 밥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요즘 들어 더 실감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몇 달 뒤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함께하는 하루가 서로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진관 일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수가 줄어들고 밤늦게까지 밖에 나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사진 작업이 많다 했지만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그를 맞으며 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요. 하루는 그가 전화 통화를 하다 제게 들키지 않으려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둔 서류 가방 속에서 의심스러운 사업 계획서와 채권 사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건 그냥 친구 사업 도와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제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 은근히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당신 명의로 하면 신용도도 좋고 이자율도 낮아. 우리가 같이 사업하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나 이제는 내 이름 쉽게 쓰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거나 술에 취해 돌아와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제가 식당 정산을 하던 중 그가 몰래 제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돈을 위한 존재로 본 거란 걸. 저는 그날 짐을 싸 그를 떠났습니다. 다시 빈손이었지만 다행히도 저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떡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또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선이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제 뱃속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에 안도했거든요. 그 아이는 민수입니다. 지금 제 옆에서 조용히 숨 쉬며 잠들어 있는 제 인생의 전부인 아이. 이제 제 이야기는 민수와 함께 시작됩니다. 민수가 태어난 이후 제 삶은 온전히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밤낮 없이 이어졌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현실은 상상보다 몇 배는 더 고단했죠. 하지만 민수는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웃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잠드는 날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여전히 제 곁에 계셨고, 아이 봐주는 일을 도와주시며 말하셨습니다. 이 아이 꼭 네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복덩이야. 민수가 두 돌이 지나자 저는 다시 가게 일을 재개했습니다. 낮엔 떡집에서 포장을 도왔고, 저녁에는 아주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세상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버텼고, 민수는 시장의 웃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저는 작은 음식점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요리하고 제 이름으로 간판을 건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은 민수를 예뻐했고, 이 집은 음식도 맛있지만 분위기가 참 따뜻해요. 라는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늦가을 오후였죠.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중년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들어선 여성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위엄을 풍기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일하던 저는 잠시 그녀를 힐끗 바라보다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중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영미였습니다. 당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세차게 하던 그녀는 중학교를 중퇴한 저를 가난한 애라며 무시하던 아이 중 하나였죠.
그 무리의 대화는 시간이 흐르자 점점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우리 그때 교복 입고 몰래 떡볶이 사 먹던 거 기억나? 아, 맞아. 근데 선희 걔는 어디 갔나 몰라. 에이, 그 애? 학교도 졸업 못하고 시집 가서 애 낳고 사라졌겠지 뭐. 그 말에 저는 웃음도 눈물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고 아무 말 없이 주방 안에서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민수가 숙제를 하던 테이블로 조용히 걸어온 그 정장 차림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 어디 계시니? 민수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엄마, 여기!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성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선희 맞니?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저를 본 순간 그녀와 그 일행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그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이 가게 주인이야? 그 순간 민수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다 했어, 숙제 봐줘! 엄마라는 말에 그 자리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한 친구는 숟가락을 손에서 놓치며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녀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도 마치지 못한 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해진 지금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제 삶의 진짜 주인은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그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제 이야기는 또 다른 인연과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한 남성이 무릎을 움켜쥐고 힘겹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깐 쉬고 있던 중입니다. 말투며 표정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마땅히 앉을 곳도 없어 보였기에 나는 근처 조그만 떡방 창고로 모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밤에 이런 정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는 유자차를 마시며 아이에게도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방에서 건설 장비 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 왔다가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좀 걷고 있었는데 다리가 살짝 놀라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아이 간식을 들고 분식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어떤 목적도 부탁도 없이 조용히 다가왔고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며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을 마주쳤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와 함께 점심 식사 한번 괜찮을까요? 그냥 인사 차원에서요.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정중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함께 식사를 했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혼자서 사업을 키운 사람이었고 가족은 어릴 적 일찍 잃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늘 그리웠다고 했고 조심스럽게
내게 감정을 표현해 왔습니다. 선희 씨, 제가 요즘 자주 당신과 민수 생각이 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돈 자랑도 배경 자랑도 없었고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전히 지지해 주었고 민수의 학교 행사에도 꼭 참석해 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족의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회사는 점점 성장해 서울에 분점을 세웠고 호텔 사업 부문도 새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 무렵 그는 큰 건강검진에서 잠시 쉬라는 진단을 받았고 회사를 차츰 아들에게 물려주며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단정하게 치러졌고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봄을 안겨준 이에게 내 마지막까지 함께여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남겨진 재산과 회사 지분은 대부분 장남에게 상속되었고 나는 민수와 함께 여전히 조용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성실히 학업과 일을 병행했고 대학 졸업 후 그가 택한 길은 아버지의 호텔 계열사에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호텔 체인 30주년 기념 동창회 자리가 잡혔고 나는 민수의 초대로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우연히도 내가 중학교를 다녔던 시절 같은 반 친구들이 모인 특별 동창회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나는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았고 화려하게 꾸민 몇몇 중년 여성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 사람 혹시 그때 그 선예 아냐? 중학교 2학년쯤 그만둔.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자리에 어떻게 왔대? 나는 그 말들을 듣고도 조용히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단상에 선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장에서 고생하며 저를 길러낸 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 아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객석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설마 진짜 그 선이 저 사람 아들이 호텔 대표였어? 그날 내 과거를 조롱하던 이들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잘 살아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눈부신 성공도 거창한 복수도 아닌 그저 묵묵히 버텨낸 시간 속에서 피어난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괜찮아, 정말 잘 살아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단 하나의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